아니, 저는 이제 이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냥 사실은 이주 정책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제 이주민이 250명 정도 되고 이주민 혐오도 한국 사회에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쟁점이 되는 얘기를 한번 좀 그냥 들어보자. 그리고 또 우리가 시민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팩트 체크 뭐 이런 것 때문에 준비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은 뭐 특별하게 막 제가 막 이런 걸 설명하기보다 좀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그리고 또 제가 조금 경험이나 연구한 것들을 좀 보완하는 방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체류 현황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이주민 체류 현황을 보면 지금 뭐 이게 좀 코로나 때 좀 줄었다가 224만 명 정도 되고 있고 이제 체류는 국적이 이제 중국이 제일 많아요. 국적은 아무튼 중국이 제일 많은 이유는 중국 동포들이 국적이 중국 동포기 때문에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태국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냥 하여튼 뭐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 보면 서울이 44만 명이거든요. 사실 이 서울에서 44만 명이고 여기에 상당 부분이 중국 동포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보수 정권에서 그 중국 동포들이 영주권이 있으면 지방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가 이 서남권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당락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 그 중국 동포들이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영주권자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 뭐 투표권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상황, 이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자들도 지금 계속 그 숫자는 항상 비슷하게 한 뭐 이 정도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결혼 이민자가 농촌 총각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재혼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저희 조합원 중에서도 이 결혼 이민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 이민자분은 얘기는 저희 조합원들 통해서 자세히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 국적별 동포 현황 보면은 중국 동포들이 이제 63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나 고려인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4만 명, 3만 4천 명 이런 분들이 다 합치면은 사실 1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중국 동포를 외국 인력으로다가 사용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문 취업제로다가 지금 10만 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영주 자격으로 있는 사람 이 영주 자격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동포 자격으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50만 명 정도가 이제 동포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취업을 가지고 있는 비자 타입과 영주 자격은 좀 달라요. 그래서 방문 취업은 단순 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데 영주 자격은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거나 이제 좀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체류자 수는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요즘 쟁점이 이제 이주민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이런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가 지금 4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미등록자가. 그 미등록자가 이런 단속이나 이런 방법으로 과연 미등록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난민들은 지금 5가지 어떤 종교적 문제나 아니면은 정치적이거나 뭐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거나 이런 5가지의 문제 가지고 난민으로 인정받는데 그 난민 인정을 이렇게 지금 기후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분야도 난민이 아닌가. 그래서 난민은 누구이고 우리는 난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 이제 주제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표로 선정된 것만 이제 가지고 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공포, 혐오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무슬림들, 남성, 조선족들 범죄,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공포는 누가 조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또 혐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주민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우리의 복지 재정을 축내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얼마나 사실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 얼마나 이러한 무임승차를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같이 이제 제가 던진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 다문화주의 이주민들이 와서 우리나라 민족 정체성이 약화된다. 우리가 세계 시민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족이라는 것들이 한쪽에서는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킨다고 하지만 민족이라는 좀 캐캐묵은 데서 우리가 벗어나고 다문화주의나 세계 시민주의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두 가지 논쟁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오히려 진보 진영이 이제 세계 시민주의를 얘기하고 보수 진영이 민족주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반대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주민을 바라보는 정치 지형은 어떨 것인가? 과연 정치가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좀 저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한국에서 살다가 간 이주민들, 그리고 이주의 경험들이 그 나라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질문인데, 여기에서 이 주제 가지고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정해 주시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5가지 다 할 수는 없군요. 네,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럼 난민 주제만 지금 쭉 1, 2, 3, 4, 5는 안 나와 있죠. 우리 네네, 제가 채팅방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죠? 난민 빼고 하죠. 난민은 왜냐하면 저희가 난민을 따로 따로 해야 그러니까 인정받으신 분들을 모시고 한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난민을 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공포의 문제, 안전한가, 누가 이런 혐오, 그런 공포를 좀 조성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무임승차를 만드는 좀 논리, 그리고 그것을 유포시키는 사람들, 아니면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충돌하는가, 누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가, 이런 얘기들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혹시 뭐 의견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없으면 제가 정할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 1번과 2번은 좀 연결된 주제 아닙니까? 1번과 2번, 네. 네. 그리고 3번과 4번이 또 조금 네. 같이 가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는 많이 듣고 싶기 때문에 내 주제에 대해서 어떠실까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는 제가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준비한 내용이 많으시던데. 네. 아니, 그래도 얘기를. 5번도 궁금해요. 예? 5번도 우리나라 혈세를 부수고 있느냐에 대한 팩트를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실까요? 네. 그냥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제가 그냥 그 이주민이 이제 뭐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하락시키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뭐 부족하고 있다, 뭐 그래서 건설 분야는 사실 심각하긴 하거든요. 제가 그냥 이런 거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지금 건설 분야는 노조가 단체 협상을 할 때 아예 그 중국 동포나 이주민을 고용을 안 하는 걸 지금 단체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조에서 현장 사업장으로 나와서 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을 아예
그냥 내쫓는 일들도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노동자 이 일자리 쟁탈전은 좀 심각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는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건설 쪽에서는 아무튼 지금 노령화가 되어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령화 추세에서는 젊고 건강한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건설 쪽에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금 건설 노동자가 152만 명이고 13만 명 정도를 이제 방문 취업제로 들어온 이제 재외 동포들한테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25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이유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르겠지만 비계라든가 뭐 철근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험한 일들, 그 노동 강도가 센 데는 이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이 노동력을 다 충원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국에 사실은 노동자 간의 갈등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건 뭐 공장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공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밀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별로 대안은 없긴 하죠. 왜냐하면 저임금으로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노조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예 노동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단체 협상하고 똑같은 임금도 똑같이 이제 지불하게 하고 사실 이래서 그 사무정밀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주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서 전원이 다 가입을 했던 회사가 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노조 안에서 처음에는 노조원들이 다 반대를 했죠. 이주 노동자들을, 아니, 왜 저 외제를 우리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주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한국인들을 조합원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사무정밀이라는 데서 노동조합을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파업을 하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를 전부 다 대체 근무를 시키면서 파업의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조합을 좀 안정되게 설립을 하려면 결국은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지도부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지도부가 그 외국인들을 이제 통역과 설득을 해가지고 전원 가입을 시키고 이제 단체 협상에서 임금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선시킨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음에 이주 노동자의 TO를 이 숫자대로 계속 유지할 것까지도 노조의 협상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주 노동자를 아무도 안 뽑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을 늘리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정책이 독일에서 노동조합이 실리적인 어떤 정책을 취하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계속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계속 주장해 왔고 차별 없이 덤핑 노동을 못하게 한 것이 독일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독일에서 금속노조 같은 경우는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그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뺏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좀 대안은 동일한 역할들 그래서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굳이 그러면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저는 오히려 같은 동일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면서 좀 노동자들을 또 착취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등록자 문제는 지금 4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41만 명이나 되는데 이 미등록자를 단속하는 게 되게 야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가 공장에 공단에 들어가서 100명이 이렇게 에어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잡고 그러면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또 밖에 체포조가 있어서 잡고 금방 맨발로 뛰어가고 창문에 뛰어내리고 그래서 사실은 막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게 이런 좀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무섭다 그래요. 막 이렇게 등치 큰 사람이 책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다 문 잠그고 꼼짝마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체로도 되게 공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4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다가 쫓아낸다고 줄여들 수 있는가. 이제 그렇다면은 결국은 고용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국가별 현황을 보면 태국이 36%란 말이에요. 11만 명 정도가 태국인이거든요. 한 국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그렇다면은 이 분야의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이 분들은. 태국 분들은. 노동 현장 아니겠어요? 노동 현장인 것 같은데 요즘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유독 많은 게 뭔가요? 타이 마사지. 태국 마사지. 마사지. 예, 그래서 실제로 네, 여성분들이 많고 그래서 태국 마사지로도 가지만은 성매매의 그런 거의 인신매매 형태로다가 들어가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11만 명이나 되고 거의 여성들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숫자가 는 거는 저는 이거는 조금 입국 과정에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문제는 그래서 이 고용주를 봤더니 이렇게 한 10몇 명의 태국 여성을 불법 마사지 뭐 이런 데 고용하고 있는데 벌금이 뭐 몇백만 원 안 나오는 거예요. 5, 600만 원 밖에.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벌금이나 추징금이 더 적으면 이런 산업은 계속 육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누구를 처벌하느냐 이것이 이제 미등록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항상 이렇게 이제 단속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최근의 변화는 이제 불법 체류가 되고 미등록자가 되면 갈 때 잡은 벌금을 내요. 그래서 지금 국가 정책이 뭐냐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서 좀 추징하겠다라는 게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미등록자의 벌금으로 한 해 동안 335억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지금 우리나라가 UN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을 됐기 때문에 미등록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불법 체류자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부모의 체류 자격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부모의 체류 자격을 주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좀 선진적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2003년도인가 노무현 정부 때 한 1년 반 정도 주다가 그다음 정권이 바뀌면서 안 주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가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 역할을 하니까 부모한테 체류 자격을 주자라고 해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한국에서 6년 이상 거주한 아이들의 부모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조건. 자녀가 있는 거겠죠? 예? 자녀가 한국에 있는 자녀가 물론 여기서 있는 아이가 6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돈이죠, 돈. 부모한테 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받아야지만 체류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쯤 줄까요? 1,0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1인당 3천만 원이에요. 그럼 두 부모가 6천만 원을 내야지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엔에다가 보고하기는 우리는 아동의 교육권도 보장하지만 부모의 체류권까지 보장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런,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 가장 약자들에게 가장 많은 돈을 삥 뜯는 정책이 지금 출입국 관리 정책. 문재인 정부 때부터인가요? 아니면 그 아니 지금 최근부터, 예. 이번 정부에서? 보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 보장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로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한국에서 번 돈은 한국에서 쓰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책입니다. 난민은 그냥 현황만 좀 뚫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자가 총 7만 3천 명, 우리나라가 93년도인가 2년도인가에 비준을 해서 93년도부터 4년도부터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총 해봤자 7만 3천 명밖에 안 되고 난민 인정자 몇십 년이요, 30년 동안 인정받은 사람이 1,336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난민 신청자 500명 왔을 때 막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난민들 처음 제주도에 왔을 때 경찰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교육 내용이 뭐냐면 2명 이상, 3명 이상 몰려다니지 말아라. 여자 얼굴 쳐다보지 말아라. 애들 쳐다보지 말아라. 이게 처음 왔을 때 교육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길거리 지나가다가 애들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자기네를 그렇게 막 공포스러운 존재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네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5천만 명이 500만 명이 두려웠겠어요. 500명이 5천만 명이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공포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도 한국 사회가 좀 더 진지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난민을 마땅히 인정해 줘야 되는데 차마 인정은 해주기 싫고, 그래서 인도적 체류자라는 그 상황이 끝나면 돌려보내는 조건, 이런 정말 아무런 국가가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체류할 수 있는 자격만 주는 인도적 체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자격을 주는 사람이 2,4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한국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난민에 인색한 나라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독일이 뭐 OECD에선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난민 인정을 가장 많이 난민을 받고 있는 나라가 터키나 그 다음에 뭐 우간다, 이런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나라들이 난민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고, 사실 난민 문제는 뭐 이 보호소 문제랑도 다 연관이 돼서 조금 더 깊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민 문제는 또 유럽으로 가는 난민은 뭐 시리아 그런 아랍의 봄이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또 그런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북아프리카에서 밀려들어서 유럽으로 흘러가는 난민들을 딱 막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오히려 아프리카 쪽 난민들이 또 대거 몰려들어서 유럽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동이라는 게 굉장히 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주민들이 우리 안전을 위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조금 그냥 이런 식으로 훑는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공포론이라고 하죠. 우리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어디서 난 거냐면, 제가 난민 반대 집회를 계속 열었을 때 그 집회를 같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 현장을 연구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끔찍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사진을 처리를 한 거예요. 거기서 보이는 사진은 막 다 피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회에 굉장히 큰 대형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그런 단체에 있으니까 집회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단체는 그런 대형 스피커와 대형 모니터와 이런 걸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대체 몇백만 원 진짜 돈 많이 드는데 저런 정도의 장비를 어떤 돈으로 도대체 설치를 했을까, 이게 되게 의아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반 문재인 이쪽 라인들이 다 결합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진들인 거예요. 이 유럽의 이슬람 남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강간당하고 살인이고 이렇게 피해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받을 경우에 이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근데 이걸 팩트 체크를 김준일 기자 그 뉴스톱에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사진 하나하나를 다 봤는데 무슬림이나 이주민한테 상해를 당한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현지 백인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인데 그냥 사진만 갖다 올린 가짜 뉴스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뭐 강간 문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거기서 하여튼 끔찍한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서 근데 보니까 또 김동문이라는 이슬람 전문 목사가 다 이런 팩트 체크를 해준 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은 다 아동 성폭행과 뭐 여성 집단 성 이렇게 다 해석될 수 있는 이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저는 이 이혜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슬람 이 혐오의 선봉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뉴스 이 사람한테 다 나왔는데 뭐 심지어는 이맘들이 이슬람의 정부 지도자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여자들을 다스리려면 5개의 몽둥이가 있어서 어떨 때는 이 몽둥이를 때리고 저럴 때는 이 몽둥이를 때려야 된다는 거를 이슬람 이맘들이 설교한다 이런 내용을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특강으로. 유튜브가 아니라 순회 기도에서. 근데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사랑의 교회와 국민일보가 이슬람 바로 알기라는 대규모 이제 선교 특집 이런 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가 그 전국에 있는 젊진 않은지 모르지만 그 전도사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슬람 바로 알기 강좌를 열고 그리고 국민일보가 이거를 특집으로 계속 써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을 유학생을 가정해서 보내고 이런 기사를 쓰고 이것을 또 보수적인 그 기독교 신문에서 또 계속 옮기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각 교회에서 이슬람 바로 알기 특강들을 아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강사가 이혜훈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일 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하여튼 이거 유튜브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가 쫙 잡고 있는데 이런 종교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대구에 그 이슬람 사원 문제에 막 반대하고 이러는 게 그냥 갑자기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2000년도 중반부터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그 대연동 대구에 이제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이제 대형 교회에서 계속 SNS로다가 어디에서 무슬림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SNS를 계속 수시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로다가 꼭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엊그제 우리 최원석 기자가 가로등에 이 달만 봐도 이 무슬림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의 저는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이제 혐오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언론 이런 것도 영화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범죄도시를 보니까 정말 범죄도시나 뭐 청년경찰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저도 무서운 거예요. 너무 이 중국 동포랑 맨날 같이 지내는데도 무서울 정도니까. 그래서 이
범죄 도시가 또 실화의 바탕을 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기사를. 이게 어떤 기사인가. 그랬더니 이 범죄 도시 막 그 도끼 차고 다니거든요. 그 막 자르고 손 자르고 막 이러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범죄 단체를 결성해서 유흥업소 주인한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이 사람들이 10개월 동안 갈취한 금액이 얼마예요? 250만 원이에요. 2억 5천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범죄도시라는 어마어마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25명이 250만 원이면 1인당 얼마씩? 회식 한번 했겠네. 한 달에 10,000원씩. 그리고 생기거든가, 내쪽까지 생기거든가, 이 정도 되겠네. 집에서 회식했어요. 이런 사건을 가지고 범죄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정말 범죄도시에 나오는 거였으면 당연히 구속했겠죠. 폭력행 불구속 입건해서 뭐예요? 강제 추방시키고 그냥 만 거예요. 근데 이게 흑사파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얼마나 공포를 조성했냐면 진주에서 2017년에 어떤 사람이 이 인력 업체에 가서 중국 동포를 2명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묻지마 범죄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나라 우리 땅은 저런 짱깨들이 와서 더럽힐 나라가 아니다. 흑사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살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뉴스에서 잘 보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대표적인 혐오 범죄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이 정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뭐 선생님들 알다시피 아니 저는 재밌는 미생 같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잘 만든 영화잖아요. 근데 그런 미생에서조차도 뒤에서 사기치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조선족.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영화에서만 이미지를 이렇게 조선족 혐오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방송에서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극우 정당들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이제 저는 이런 길거리에 꼽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게 되게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스웨덴 국토를 이주민 까마귀들이 와서 이제 쪼아 먹는 거 아니면은 하얀 양들이 아주 풀을 뽑고 있는데 까만 양이 뒷발로 하얀 양을 쳐가지고 뭐 입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도로에 그냥 전광판에 나오고 있으면서 이주민 혐오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나레트는 뭐예요? 미나레트. 이거 이제 그 이슬람 첨탑 있잖아요. 뾰족한 첨탑을 세우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첨탑을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국민 투표에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이제 캠페인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혐오의 논리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혐오가 유럽이든 아니면 일본의 제일 한국인을 혐오하는 논리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제일 청년 10명 중 1명은 야쿠자다. 이거 내용은 정말 모든 혐오들이 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조선족 동포에 대한 범죄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범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이건 뭐 낙인이 될까 봐서 제가 이건 가렸는데 이주민 중에서도 중국 동포의 범죄는 좀 낮다. 그 대신 그 오원춘 그 사건 있을 때만 조금 강력 범죄가 있었고 실제로 이 중국 동포 범죄는 뭐 그 침 뱉고 담배꽁초 버리고 뭐 이런 거 무단횡단 이런 거 많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공포가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황인족이라는 것도 사실 이런 공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면 쭉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그 혐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샤를리 에브도가 그 이름도 없는 무명의 잡지가 이 혐오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런 게 너무나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아이가 햄버거 먹으려고
한 세트 하나 가격에 2개인 햄버거를 먹으려고 왔다는 이런 식의 만평을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 잡지에 정말 이 흥행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인류가 이제 이래도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 무임승차 문제도 지금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다. 제일 한국인들이 가장 우리나라를 혐오하는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들의 혐오가 이런 거거든요. 매년 3만 명이 목숨을 끊고 있는데 3만 명의 제일 한국인들이 생활보호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제일 한국인들이 다 받고 있어서 국민들이 역차별 당한다는 논리가 이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면서 그 지진 났을 때도 이 공영주택에 제일 한국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일본인들이 못 들어갔다. 그래서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일본인을 먼저 구해야지 왜 한국인을 먼저 외국인을 먼저 구하느냐. 이 사람이 이러한 논리로다가 엄청난 데모하는 힘을 만들어내고 혐한의 어떤 대중적인 집회와 시위를 이끄는 장본인이 된 거죠. 근데 어디 가나 우판에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좀 아닙니다. 그거 팩트예요?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거는 제일 한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정말 그 3만 명 정도의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식민지 시대 때 건너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 빈곤계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식민지의 유산으로서 빈곤 세대가 된 거지 우리 나중에 이민자로 건너가 가지고 무임승차해서 생활보호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태어나고 식민지의 유산으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혐오의 문제는 맥락을 전부 다 소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역사성도 다 소거해 버리고 그 하나의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특징인데 이거 재밌는 게 짱깨 조선족이 받는 5가지 혜택, 40가지 혜택, 다문화 가정이 받는 40가지 혜택, 이런 것들이 막 유포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일본 혜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너무 비슷한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무임승차,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굉장히 적자다. 그런데 이 중국 동포들한테도 지금 영주권자들한테도 무임승차 주거든요. 그 배경도 조금 재밌는 스토리가 있긴 한데 서울시에서 인권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권 조례의 대상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주권자들이 아니 우리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임승차, 이 승차권을 65세 이상인 우리에게도 승차권을 달라. 그래서 인권 조례에 따라서 그걸 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영주권자들에게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박상훈 의원인가? 그 새누리 이쪽 동네예요, 다. 그래서 김상훈 의원도 있고 여러 명이 계속해서 지하철 적자를 얘기하면서 이 중국 사람들 때문에 적자가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철회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먹튀다, 혈세 낭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치인이 그걸 받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위대하신 윤 대통령께서도 이주민들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의료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의원들이 계속해서 먹튀 방지책 마련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언론이 그걸 받아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건강보험 지출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를 건강보험을 축낸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이 얼마나 이익인 걸 보셨는지 아시나요? 더 받아가던데. 지금은 뉴스에서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주민들은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 오는 게 20살에서 40세까지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절대로 못 올라요. 다 건강한 사람만 올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사업장 이동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어딜 가려면 외출을 받는데 사장님이 허락도 안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은 열심히 내는데 치료를 다 못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어떠냐? 돌아가서 골병 나는 거예요. 특히 유기용제 때문에 천식이나 이런 만성질환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골격계 질환. 이런 사람들 다 그 나라에 가서 자기네가 치료를 해야 되면 저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 진짜 먹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한국 정부가 완전히 엄청난 그 건강한 노동력을 들여다가 골병 나게 만드는데 5년 동안 건강보험,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총 합쳐서 흑자액이 1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낸 건강보험과 쓴 건강보험을 합쳐서 흑자가 1조 4천억인데 재밌는 건 지역의료보험은 적자인 거예요. 7천억 정도가 적자였었거든요. 근데 아니 7천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백억 안 돼요. 하여튼 그 지역의료보험의 적자를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자다라고 했는데 그걸 통합해서 합치면 1조 4천억이나 흑자를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지역의료보험을 전부 다 강제로다가 가입시켰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은 그냥 건강보험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인이면 다 따로따로 가입을 해요. 그래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자녀가 둘이면 각각의 건강보험을 각각에 가입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아주 빈곤계층이라도 12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4인이 성인을 데리고 사는 4인 가족이면 건강보험료만 36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6개월 이후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여튼 정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 교육을 한다거나 뭐 미등록으로 다 체류했다거나 이런 모든 데서 돈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주민들로 인해서 이런 얼마나 세수가 얼마나 거쳤냐 이런 것들을 조사했더니 뭐 2018년에 8천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이주민들이 오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인가 이래서 훨씬 더 이주민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총 뭐 2016년에 74조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민들을 뭐 무임승차다, 뭐 축낸다 이런 거 이면에는 사실 전혀 팩트를 체크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혐오 세력들이 얘기하면서 이주민 난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돈을 주고 있다. 그래서 난민 신청자 1인당 43만 원을 주고 5인 가구 때 138만 원을 준다. 우리 세금으로 저런 난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냐 이렇게 분노하는데 사실 이거 맞거든요. 맞는데 재밌는 건 신청자 16,000명 중에서 생계 지원을 받은 사람이 523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받는 금액도 총 3.2달밖에 안 되고 난민 신청자 16,000명 중에 예산이 7억 9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OECD 무상으로다가 해외 원조하는 금액이 5천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거 돈도 아니에요. 이거 국가 재정에서. 이제 요 팩트만, 요 사실만 가지고 난민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뭐야, 138만 원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혐오를 유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이제 제일 재밌는 주제거든요. 이게 민족 정체성이 다문화, 왜 이제 다문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민족 정체성이 훼손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왜 그러면 보수주의자들이 보수당에서 다문화를 잡고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유학파가 많은가? 다문화를 슬로건으로 놓고 같이 내미나요? 의원은 뭐 종종 영입해서 배출하긴 했지만. 네. 저는 그 한국의 그런 민족 정체성 관련된 게 조금 분단의 상황에도 기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분단에서 민족 이런 감정도 훨씬 더 크고, 그런데 왜 보수정당은 더 이런 다문화를 키우고 있는가? 그래서 한승수 총리가 예전에 총리였을 때 막 다문화 가족들 모아놓고 합동 결혼식에 줄에도 서고, 이런,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도 뭐 다문화 마라톤 뭐 행사 청와대 초청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엄청 많이 키우고, 다문화 사업만 하면 하여튼 예산에, 모든 예산에 공이 다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로 엄청 키운 거죠, 사실은. 왜 그랬는가? 그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의 공동체다, 아니면 영속주의다, 뭐 이런 논의가 있죠. 그래서 근대의 발명품이다. 뭐 자본주의가 어떤 하나의 계급으로 뭉치기 위해서 분열된 어떤 이 사람들을 하나로 형제 자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게 민족이다. 뭐 이런 논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영속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동일한 언어, 동일한 지역, 그런 곳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정치 체제를 만들고, 그 정치 체제가 국가라는 걸 형성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내려온 우리는 영속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정서로 믿게 하는 게 이제 사실 우리의 대체적인 한국의 영속주의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라고 얘기하죠. 심지어는 남편도 우리 남편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남편도 공유하고 아이도 공유하고 아내도 공유하고, 이런 우리라는 동질감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런 이제 이런 게 언어 속에서도 많이 녹아내려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또 정치인들이 막 요즘엔 잡종이 대세야,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익산인가 어디 저기 시장이 얘기했죠. 이게 뭐에서 얘기했냐면, 다문화 가족 축제 때 와서 축사를 해주신다고 하신 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참 감수성이 대단하시긴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김무성 의원도 이제 그 자원봉사, 연탄 나눔 자원봉사 할 때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이 같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아이고 연탄이랑 똑같네 얼굴이,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수성, 여기 인권 강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 이제 어떤지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인데, 다문화, 단일 민족 다문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러면 보수주의자들은 다문화를 다문화나 세계 시민주의를 내세웠는가라는 이제 책도 나왔고, 이건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이게 민족이라는 걸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 민족이 사실 3.1 운동이나 저항담론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라는 걸 사용한 거는 1910년 정도에 처음으로 민족이라는 걸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민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불러내면서 신채호 선생이 이런 일제 식민지에 이렇게 억압되면서 어떤 훼손된 정체성, 이게 어떤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민족이라는 걸 잘 고대부터 발해사까지 새롭게 정립해서 이제 민족이라는 걸 잘 형성했죠. 근데 이제 이강수가 민족 개조론 같은 걸 만들면서 식민 통치를 받게 된 것은 성질이 열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러는 이제 글을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고 이제 이게 결국은 식민지를 정당화시키는 사회 진화론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싸움이 두 파벌이 있었죠. 왜냐하면 정말 그 자본을 갖고 있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독립운동 세력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 사회주의 세력들도 이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는 이 민족주의 진영과 손을 잡고 함께 운동을 하다가 193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이 이거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독립이 된다 하더라도 계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르주아들이 장악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랑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랑 결별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자들을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때 이제 이강수가 재빨리 민족주의자로 자처를 하면서 이 사회주의 계열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막스나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민족도 모르는 놈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민족을 가져오면서 이런 우리의 민족성이 신채호 선생이 얘기하는 민족성이 아니라 이제 뭔가 개조해야 될 민족 뭐 이렇게 이런 왜곡된 이제 얼들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이런 것을 이제 처음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서중석이라는 교수가. 그리고 이제 이 이승만도 마찬가지로 비슷했죠.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반민특위를 사실 해체시키고 독립운동가들을 조사하고 좀 처단하려고 하는 역할을 방해를 하면서 반민족주의자로 이제 치부됐죠,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이제 그럴 때 신탁 통치를 하게 되고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반민족주의자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승만도 다시 민족을 본인이 가져오면서 반공과 민족을 국시로하는 어떤 이런 사상들을 계속 주입시키게 되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박정희도 이제 독재와 이제 민족주의를 굉장히 내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민족이라는 것을 아주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강하게 주입시킨데 사실 이거는 뭐 민족주의라기보다 국가주의에 가까운 민족주의를 이제 심어주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광주 5.18이 일어나면서 그전에는 우리가 미국을 굉장히 우리의 우방국가라고 생각했는데 광주 5.18이 결국은 미국의 승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학생들이 이제 반미 운동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미 이제 막 문화원 방화 사건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 남한 우리 사회의 근본 모순을 분단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반미 자주 노선을 택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생운동 출신들이 이제 여기 계시니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운동의 아주 주는 NL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반미 자주 운동의 학생 운동들이 이제 그전에는 음성적인 노동이었던 지하에서 활동했던 것을 이제 학생 운동의 어떤 그 목표로 삼고 이제 통일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88년도에 재야 인사들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운동을 위한 범민족 대회라는 걸 만들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신촌 일대에서 남북 8.15 때 이제 그 범민족 대회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다시 민족이라는 것을 보수 진영이 그 독재를 쭉 유지해왔던 그 보수에게 빼앗겼던 민족의 개념을 이 진보 진영이 운동의 어떤 당위성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이 토대가 돼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뭐 북한을 방문하고 이산가족, 금강산, 뭐 경제협력 이러면서 완전히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고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민족이라는 것에 우리가 똘똘 뭉치게 됐는데 이때 민족주의 담론은 이 민족은 보수 진영에서 민족을 가져올 수 없다면 버리자라는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냐면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과도한 민족주의, 무분별한 통일론이 집단적 평등주의를 이 한국인이 너무 강하다. 이제 이것이 결국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훼손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아무튼 10년 동안 이 진보 진영의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의 위기가 굉장히 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와야 되는데 되찾으려고 하니까 옛날에 그 올드한 우파의 이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냉전이라든가 뭐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새로운 뉴 라이트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 뉴 라이트의 핵심적인 담론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자유주의 연대라는 걸 발족하고 2005년도에 교과서 포럼을 만들죠. 그래서 뉴 라이트 싱크넷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고 여의도 연구소를 만들고 전국연합을 만들어서 전국에 이런 조직을 만들고 이건 제가 너무 많아갖고 몇 개밖에 그냥 보이는 것만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의 전국연합의 부산 지부에 있었던 사람이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인 거죠. 우리 웬만큼 알만한 사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뉴라이트는 이제 전향안이라고 얘기하던 전향안 이제 운동권 들이 여기 들어가서 옛날에 어떻게 자기네가 이런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뭐 김진옥 목사 뭐 이런 사람 서경석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핵심 어떤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뉴라이트라는 대규모 조직을 만들고 이 뉴라이트가 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과거에 국가 권위주의의 바탕을 둔 개발 독재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뉴라이트는 이제 세계 시민주의, 애국적 세계 시민주의를 가지고 시장 주도형 경제, 작은 정부, 북한 인권 이런 것을 우리가 지향하겠다라는 것을 2004년부터 쭉 아주 공략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촘촘한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깊게 확산을 됐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제일 항상 한 것이 뭐냐면 이제 다문화주의를 이제 우리가 포용해야 되고 민족주의와 결별하고 애국으로 나가자. 이것이 이들의 핵심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없는 애국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 다문화주의를 그래서 채택을 한 거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막 나가자 이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한 게 우리나라 최초 1호의 다문화 정치인 이라라는 사람을 2010년도에 비례 공천 1번으로 다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 경기도 의원으로다가 임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문화 세계 시민주의로 나가고 있다. 그런 것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의원을 앉히면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민족이 아니라 다문화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국뽕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식 세계화, 무슨 세계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펼치면서 민족 지우기 역할을 하고, 그 민족 지우기의 일환으로서 중국 동포는 자꾸 중국 동포 얘기하기 때문에 별로 우리에게 노동력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족은 별로 중국 동포들을 동포로 인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필요한 노동력으로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동포 때리기 뭐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민족주의 NL이라고 말하는 민족 자주, 그 다음에 반미 정서를 이끌어왔던 힘들을 무너뜨리는 거는 결국은 지금 사실 민주당의 되게 핵심 인물들이 다 그 세력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지도부 다 그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담론들, 이데올로기들을 펼치는 것 자체가 사실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지위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되게 공략적으로 했고, 저는 되게 성공했다. 근데 민주당은 어떤가? 민주당은 이 다문화나 이주나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려서 결국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민족주의에 천착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는 조선족 저쪽 타운이나 이런 서남권 뭐 이런 게 되게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되면 이제 다시 이쪽 때려잡기 하면서 계속 이제 예산 다 삭감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주 문제 되게 심각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그래도 어느 한쪽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좀 선도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보수는 이것만 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사실 이자스민 의원은 국회의원은 됐지만 욕만 진짜 많이 먹고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낸 것, 그 다음에 진보 진영은 여전히 민주당은 이주에 대해서 이미 빼앗긴 아젠다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앞으로 한국의 이주 문제는 혐오 문제에 정말 타겟이 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이제 반공이 이제 더 이상 안 막히는 세대가 될 때 다음에 저걸 누가 만들 것이냐. 그러면 그때 한국 사회는 뭐 이런 유럽은 저리 가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암울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우리 네트워크 리에서 시간이 된다면 이런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런 사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장인데 되게 꼬물 공장이에요. 이게 기계예요. 이거는 진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기계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이런 공장에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다 고칠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기계를 자기가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하면서, 여기 그림은 있나?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거기 노동력 남아 돌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는 그리고 덥고 이렇게 산업화가 안 돼서 일을 죽자사자 안 하거든요. 근데 주야 2교대를 해요. 자기가 주야 2교대를 해가지고 가서도 주야 2교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한국 사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시민사회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돌아가서 삶도 되게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말 착취당한 노동자가 착취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분은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이 학교에. 이분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 운동했고 굉장히 새마을운동 지도자 같은, 옛날 정말 뭐 상록수에 나오는 그런 농촌 지도자 같은 분인데, 이분 이제 카스트 제도의 폐해를 알고 우리 학교는 카스트가 없는 학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가서. 그래서 교장 선생님인데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모든 카스트의 사람들이 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그래서 특히 상위 카스트가 엄청 싫어 안 보낸다고 하는 거를 설득해서 보내고 그 대신 교육의 질을 굉장히 높여서 다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돌아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여성들이 이제 뭐 여성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하고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뭐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현재 탐방에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재밌었던 게 이분들이 그때는 미등록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등록자들은 뭐냐면 아무튼 단속당하고 불안한 신분이긴 하지만 이런 단체나 센터나 이런 데를 많이 경험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에 갔더니 뭐 센터에 갔더니 거기 공부방도 있고 뭐 타가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서 아, 나도 우리나라에 가서 저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방을 시작한, 여기 사진에 없는데 방글라데시에서 공부방을 시작한 분이 있거든요. 공부방을 시작했는데 그 공부방에 학생이 150명이에요. 근데 이 공부방에서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그 학교에서 이웃 마을에서도 이 공부방을 다 데려오려고 하고, 특히 그 학교는 선생님이 가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를 대충 가르치고 가외 학생만 열심히 가르치는. 근데 이 공부방을 하면서 애들 성적도 올라가고, 근데 그 공부방을 하게 된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마석에서 있으면서 공부방 모델을 보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저는 어떤 시민사회를 만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동만 시키고 돌아보낼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시민사회를 경험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이거는 어떤 돈을 들여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이것도 이주 노동자가 돌아가서 빵집과 빵 공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두런두런이라는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빵 공장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네, 디디가 누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를 만들고 코로나 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도시락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 노숙인 된 사람들 나눠주고, 뭐 이런 역할들이 돌아간 이주 노동자들이 너무 꿈틀꿈틀거리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 와서 노동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또 굉장한 주역이 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나고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끝은 좀 훈훈하죠. 아니, 더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이것도 소개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데, 이제 다음에 이제 초대해서 한번 들어볼 미얀마에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헌혈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옛날 길거리에서 막 붙잡고 막 헌혈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헌혈을 해가지고 헌혈하는 걸 이제 보고, 야, 자기도 했는데, 아, 이거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분은 어떤 데 사냐면, 양곤에서 그 만델라이라는 제2의 도시에서 그 집으로 가려면 24시간을 가야 돼요. 비포장도로로 24시간을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는 병원도 딱 하나 있고 진짜 오지거든요. 그 오래된 미래에서 나오는 라다, 그 오래된 미래보다 제가 보기엔 더 오래된 미래 같은 마을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아이를 낳다가 과다 출혈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 출혈로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헌혈을 보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리빙 블러드 뱅크예요. 그러니까 너 헌혈할래? 그래서 명단을 한 100명 헌혈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A형, B형, O형 쫙 뽑아놓고 명단을 뽑아놓고 내가 수술한다면 같이 들어가요, 병원에. 그래서 피가 필요하면 몇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즉석에서 뽑아서 수혈을 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게 알려지고 특히 이제 난민으로다가 뭐 이렇게 가면서 이런 피해를 정제하는 시스템을 호주에서 이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뭐 기술을 가르쳐주고 지원해줘서 지금은 정말 이런 적십자 같은 그 냉장고에 보관하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나 여기는 이제 아까 네팔 빵 공장에 이제 조합원들 거기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나라도 이런 수혈하고 이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귀환한 이주 노동자들이 수혈 헌혈 운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도 막 초코파이 주고 빵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런 꾸러미를 만들어서 헌혈한 사람들한테 그런 걸 똑같이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되게 감동 있는 사례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돌아간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조합원 중에서 여기 생강나무 비비센터라고 안순아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사실 이제 이분도 나중에 모셔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분도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들의 친정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다문화가족센터 이런 게 220개나 되거든요. 이주 여성들이 가기 싫어해요. 그냥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야지 국적과 관련돼서 뭐 그렇게 가는데 왜 이주 여성들이 가기 싫어하는 다문화센터는 왜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근데 이분이 사무실은 지하인데 그 중량구에 있는 지하인데 창문이 하나 없어요. 되게 쾌쾌하고 너무너무 열악해가지고 태평양인가 어디에서 이제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줘서 수리를 하게 했는데도 너무 침침하고 그러니까 냄새나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주 여성이랑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좋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그 장소는 안 가고 왜 이런데 혜택도 못 받고 자기네들끼리 십시일반 하면서 꾸리고 있는 이런 데에 왜 오고 있는가. 그런 이제 여성들의 친정 엄마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주 여성들의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실 다 통역하고 지원하는 역할 다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주 노동자들을 지금 순환적으로 계속 내보내는데 정주하게 할 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도 풍요롭게 하지만은 사실 한국 사회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훨씬 더 그런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주민들은 무조건 정주하면 안 되고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너무 많이 했죠, 네, 길게. 감사합니다.